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엔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인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결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준 기자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한의 육해공, 바닷길과 하늘길도 모두 막고 또 모든 금융 관련 돈줄을 차단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에서 나오거나 북한을 들어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2094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그 2094호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화물에 대한 검색만 의무화했다면 이번에는 그런 단서 조항을 뺐습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어떤 북한의 광물에 대한 제재 조치가 들어가서 북한 대외 교역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 광물 수출기를 막음으로써 북한으로 들어가는 달러를 그만큼 또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요. 이와 함께 북한의 선박이 각 유엔 회원국의 항국에 이제 입항하는 그런 부분들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의심될 경우에 항구에 들리지 못하고 또 유엔 회원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점 이런 점도 명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공군이 쓸 수 있는 그런 항공유의 제공도 차단을 했고요. 예.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김희준 기자가 쭉 정리를 해줬습니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제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자율성이 많이 부과가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재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길을 차단한 이 자체가 결국은 돈줄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들어가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의 거래를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무기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자금, 다시 말하면 광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을 해서 차단을 했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최대한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다 제재가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수 있겠군요. 그리고 무기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대량 살상 무기만 공격 무기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소화기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달러의 길을, 외화의 길을 아예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금융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2005년에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마카오에 있는 은행이 불법 자금 세탁 대상으로 지목을 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했고, 거기에 대해서 방코 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계좌 2,500만 불을 동결시키는 그 조치가 북한에게 굉장히 아픈 실효적인 조치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그다음에 자산을 동결할 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단하고 은행들은 문을 닫게 하고 새로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금융거래의 흐름도 막았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궁금한 것이 소형 무기까지 제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좀 궁금한데, 그동안은 자위권 차원에서 허용을 해왔거든요. 어떤 의미가 좀 달라진 건가요? 소형 무기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형 무기라고 하는 건 자위권은 미국 같은 경우는 권총이라든지 개인 화기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자위권이거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형화기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소형화기 자체는 그동안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동안 그걸 통해서 북한이 달러들을 상당히 벌어들였고,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2012년 통계에서는 무기 수출을 통해서 3억 달러, 그 이후에는 촘촘한 제재 때문에 많이 축소되긴 했다고 하지만 역시 이번에 소형화기까지 제한함으로써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는 중요한 하나의 루트를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외교적인 노력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고요. 북한도 나름 외교적인 노력들을 해왔을 텐데요. 지금 이 대북 제재안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기존의 북한과 관계가 좋았던 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자국의 이익이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북한이 4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동북 삼성에 있는 뭐 학교 운동장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뭐 그런 주민들의 피해까지 있을 정도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북한의 이런 그 핵실험, 특히 이제 시진핑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북한이 이제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고요. 그런 것이 그 주민들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라는 데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좀 동의감 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제 이번 그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뭐 계속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한미군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지대도 될 수 있고요. 또 북한이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으면 오히려 그 중국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그 우리나라와 미국 특히 이제 한미일 주도로 했던 초안에 처음에 아주 강력했던 안에서는 조금은 후퇴했고 어떤 미중 간에 좀 타협을 거쳐서 이번 결의안이 나왔고 특히 러시아 역시도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뭐 이른바 뭐 낮은 항을 통해서 자국산 그 석탄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외 조항을 두면서 조금은 후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역대 그 어떤 제재 결의안보다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은 통과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안 결의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희준 기자가 지금 네. 들고 있는 그 문서는 어떤 예, 제가 건가요? 이게 들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지난 25일 날 처음으로 이제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회람이 됐던 그 제재 결의안 초안입니다. 초안이군요. 오늘 아, 이제 예. 통과가 된 블루 텍스트에는 조금 수정이 됐을 텐데요. 네네. 사실 이 결의안을 보면은 그 앞에 12개 이제 전문이 담겨 있고 네. 네. 52개 항에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그 제재 결의안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뭐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 이제 52개 항의 조항이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렸던 아주 강력한 그런 결의안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5개 또 부속서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속서에 보면은 그 북한의 이제 제재 대상들, 제재 기관들, 특히 이제 뭐 우주 개발국이라든가 네네. 뭐 원자력 공업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그 제재 대상들이 모두 5개 항에 걸쳐서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초안 예. 얘기하실 때 북한 인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마침 또 19대 국회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였죠. 11년 만에 이제 발의 11년 만에 통과가 됐는데 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북한 인권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면서 가장 부담으로 여기는 그런 요인이 바로 이제 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제재 결의안 통과와 발맞추어서 우리 윤병세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직접 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역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도 역시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인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인권 법안 내용 제가 소상한 그 내용은 제가 다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특히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했던 이 기록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유지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빠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인력 송출 문제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서 네. 특히 김정은이가 북한에 송출한 인력을 다시 말하면 탄압하고 착취를 해서 그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의안에는 빠졌습니다만 양자 차원에서라도 관련 국가들이
인권 송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북한을 보다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이제 인권조사위가 가동된 것이 재작년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인권조사관들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나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증언들을 채록을 해서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요 유엔에서 이제 인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북한이 두려워한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재판소에 이제 회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부한다는 것은 곧 그 책임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 을 회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 사무소가 지난해 우리 서울에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탈북자나 뭐 그런 뭐 납북자 가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증언들을 계속 이제 모으고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는 작업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한 이런 북한 인권법도 연계선상에서 북한을 인권 문제로 계속 국제사회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압박의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겠군요. 자, 이 류제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번 안보리에서 사드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중 간의 어떤 그 협력 과정, 이 협의 과정 속에서 이 사드가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예, 그건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최근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고 그 회담 과정에서 이제 미중 간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드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언급이 됐는지 또 미국이 중국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드를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표면적인 발표는 사드와 이 안보리 제재 결의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한국을 방문한 동아대 차관보도 그런 언급을 했지요. 이 사드는 외교적인 흥정 대상이 아니다. 그런 원칙적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으로 미국이 밑에서 흥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출범시키는 약정 그 약정 이 체결이 지금 미뤄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이 혹시 미국이 그런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보리 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되도록 강력한 안보리 결의에 동의를 했으니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성의를 보일 때가 아니냐,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케리 국무장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따라서 핵미사일 위협이 소멸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채택이 정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중국 대사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이번 결의안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 또 내놓은 것이 대북 제재 이제 결의안을 추진한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이를 위한 어떤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강조해온 평화협정의 체결의 중요성을 북한에 대변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평화의 협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사실 유엔과
중공군과 당시 이제 소련군이 이제 맺은 정전협정을 통해서 6.25 전쟁이 지금 잠깐 멈춘 상태이지 종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이냐? 이 평화협정이 되면은 한미동맹이 좀 와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입장을 계속 발표를 한 것은 아마 이 강력한 대북 제재하는 동의를 했지만 이 제재가 뭐 한두 달 정도 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다가 다시 북한의 입장에서 좀 대화 국면을 좀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좀 이 제재 국면을 좀 흐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중국 보입니다. 대사 같은 경우 이제 사드 문제를 언급을 했고 러시아 대사가 마침 또 육자 회담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육자 회담 어떤 이런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올까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면 북한의 입장을 또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인권법 얘기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인권 얘기하면서 마침 또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어떤 파상 공세에 정면 돌파한다 이런 노림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대목도 있는데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제 먼저 육자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희준 기자께서 이 북한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평화협정 얘기인데 북한은 줄곧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 얘기를 했고 핵을 개발하면서도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주한미군이고 한미연합연습이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하면 된다. 이것이 북한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해결입니다. 육자회담,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에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고 자기들은 핵보유국이라고 헌법에도 명시를 했고 이 당 규약에도 이제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방향으로 했어요. 이제 육자회담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육자회담에 다시 나온다면 헌법을 바꾸고 당 규약을 바꿔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요? 네. 북한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구실을 붙여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는 과거와 같이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시간 벌기용 회담 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 비핵화가 아니라 실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인 NPT에 복귀를 하고 IAEA의 사찰을 받고 그 사찰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명확하게 검증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만 끌어가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재의 수위를 낮추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그런 형태의 대화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북핵을 다루는 뭐 대화의 창구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있었고요. 그러다 육자회담이 결국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테이블로 6개 나라들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나라들을 모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육자회담 자체를 거부한다면요? 예, 결국 육자회담이 안 된다면 나머지 나라들, 육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북한이 정말 이번에 안보리 결의했듯이 안보리 결의와 함께 양자 차원의 제재, 이런 제재들을 확고하게 해서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가 말했듯이 핵은 정권을 지켜주는 보루가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으면 정권이 망하는 것이고 핵을 포기하면 정권의 생명이 소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조치, 그 조치에 지금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이지 그 전선이 흐트러진다면 다시 북한 페이스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대북 제재 결의안이 15개국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유엔 회원국 194개,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193개 회원국들이 이번 제재 결의안에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이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들이 이행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런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서 일단 북한을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지금 뭐 선박 검색이라던가 금융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해서 전선을 좀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이와 함께 한미일 차원에서 양자 차원의 이제 제재가 계속 시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그 오바마 대통령으로 서명으로 통과가 된 초강력한 그 대북 제재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북한과 직접 거래하는 그런 어떤 제3국의 기관이나 단체들도 행정권의 재량으로 이제 제재할 수 있도록 이른바 2차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그런 조항들이 명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옥죄는 방안, 또 일본 역시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북 제재안을 지금을 이제 발표를 하고 북한에서 들어오는 뭐 인물들의 어떤 입국 금지라든지 어떤 송금의 제한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했는데요. 이런 뭐 그 각국 차원의 양자 제재 등을 통해서도 더욱이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안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구멍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국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각국 중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실행에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사실 과거에 앞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슬쩍 발을 빼는 경우도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 중국이 사드 문제도 언급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재의 실행에 옮길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중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정리한 거죠. 이제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익에 굉장히 심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시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런 차원에서 이 강력한 제재에 아마 동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 제재하는 척하면서 유야무야하고 제대로 안 한다면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이미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 중에 행정부에 준 세컨더리 보이콧, 그 재량권을 강제화시켜서 중국과의 어떤 마찰이 있더라도 그 중국 국가, 정부는 제재할 수 없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유야무야하면 그 제재의 이 발동이 결국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그런 계산이 함께 된 결과가 아닌가 보는데, 따라서 이번에 우다웨이가 언급했듯이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고 태도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미 중국이 북한의 이 금융기관 동결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그 광물 이 무역을 제재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역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계형, 민수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김정은의 어떤 통치 자금을 조이는 그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중국, 또 우리 정부,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뭐 일본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관련국들, 가장 관심 있는,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관련국들을 봤을 때 지금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물론 알고 있을 텐데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 거냐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또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지금 짜고 있을까요? 예, 아마도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개성공단 완전 중단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은 한술 더 떠서 이제 폐쇄, 추방, 이 동결,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아주 뼈아픈 후회를 하도록 만들겠다. 아마 김정은 또는 북한 정권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지금 박근혜 정부 길어야 2년이다. 이제 2년 후에 북한의
이 호감을 가진 정권이 혹시 들어선다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대선 전국에서 북한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착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 전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상하 양원, 동화 민주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이 제재 국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시 여기서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경제 분야의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대응 군사력, 군사적인 조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확고하게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뿐만 아니라 네.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사드 문제도 중국이 비록 반대하지만 적극 설득을 해서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고 우리의 안보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도 힘을 쏟아 나가야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0시 20분경에 유엔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되는 과정 함께 지켜봤고요. 또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지켜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김희준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